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 기자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작부 조한모입니다. 네, 한무 씨가 마지막이라 참 다행이야. 여기서 텐션 너무 떨어져가지고 살짝 걱정했는데. 저 되게 밝게 인사했는데. 뭐 한 거야? 네. 밝게 한 거였어? 표정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로 한 거예요. 네, 오늘 시사콜콜의 시작, 이번 주의 시작은 우리 이슈작부 조한무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제 국회에서 국힘의 방해로 맞습니다. 통과가 저지된 이 노란 봉투법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게 지금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방을 놓는 바람에 이제 그 통과까지는 안 됐고 다만 이게 이제 뭐 수년되는 거라서 이게 28일 오는 28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또 국힘이 요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한 게 아니라 방송 3법도 있고 뭐 상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 걸어놔가지고 이게 이제 임시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21일 아닌가요? 28일이 아니라? 21일. 8월 21일. 네, 8월 21일. 네. 그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아니, 오늘이 5일인데 21일까지 너무 먼 거 아니야? 보름. 그쵸. 참. 아무튼, 이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노동계 오랜 수건이기도 하고. 근데 윤석열이 두 번이나 맞죠?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뭐 국힘에서 열심히 방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다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 이런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민주노총이 지난달에 그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이제 10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제1 요구 사항이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 그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요거 열세를 진 게 민주당이거든요. 국회에서 다수의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이 저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해봤자 어차피 종국에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노동계에서 이제 민주당을 조금 압박을 한 거죠. 이거 좀 빨리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달 22일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의 그 주요 거점에 있는 당사 점거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랑 같이 국회에 천막을 치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플랜카드에 걸려있던 게 노조법 2, 3조 후퇴 없이 즉각 개정하라 이렇게 문구를 내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요 진보당하고 민주당이 함께하는 요 천막 농성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 개정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된다. 두 번이나 지금 무산됐었는데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절박하게 이제 호소를 했고 김영훈 장관이 명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거는 환노위에서 그 지난달 28일에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환노위 통과됐다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당일도 이제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 결전의 날로 정하고 오늘 반드시 중지부 찍자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이게 노동계 반응도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체로는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논평 제목을 보면 이제 민주노총은 폭염을 뚫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원청교섭 시대, 손배 없는 시대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본문에 보면은 역사적인 진전, 획기적인 변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도 논평을 냈는데 그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뒤늦게나마 화답하게 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진전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9월로 밀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국회가 좀 속도를 높이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재계 주장이죠. 재계랑 국힘 쪽 주장 받아가지고 보도 나온 게 이제 9월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계가 얘기했던 건 논의를 더 하자. 아, 이거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는 성급하다. 왜 성급해? 그때 이제 걸고 넘어진 게 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아, 요 상황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노란봉투법까지 하면은 뭐 우는 소리를 엉엉 하면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게 2015년이더라고요. 이미 오래됐고 사회적 합의는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쵸. 이 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좀 심상치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이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그쵸. 취임 이후의 행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친노동, 노동권 보장 이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게 이제 좀 나타났던 게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그쵸. 그때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최저임금 말고 적정임금으로 보장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SPC 30 공장을 갔죠. 맞아. 거기서 이제 허영인 회장을 면전에 두고 이제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좀 새롭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새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봐 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런 거야를 끝까지 파물어가지고 약 사고 난 시간이 세 건 다 심야 시간이네. 그럼 왜 심야까지 일을 하지? 임금이 적네? 이러면서 저임금 장시간 야근 문제를 딱 지목을 해서 그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호평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SBC 그룹이 야근 8시간 초과 근무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왔던 게 환노위가 이제 지난달 28일이었는데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가 요거를 이제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환노위에서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주노총하고 진보당이 좀 민주당을 이제 압박하는 모양이었고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도 이제 친노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뭐 여기서 뭐 또 재고자시고 할 상황은 아니었던 그런 모양새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이때 기억이 나는데 그 한무 씨랑 저랑 이제 담배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때가 언제냐면 저희는 이제 경제부니까 그 관세 협상 타결 앞두고 있었던 때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이런 그 노동 행보를 SPC 가고 그때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런 게 정무적 판단 없이 됐겠냐. 그러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가 뭘까를 이제 둘이서 그냥 수다를 떠는 거죠. 그러면 관세에서 굉장히 밀렸나 보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굳은 자라고 저희는 봤어요. 사실. 그럼 관세에서 얼마나 밀렸길래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뭔가 풀어줄 수 있는 걸. 당근을 먼저 이렇게. 우리의 관점은 뭐였냐면 당근을 먼저 주는 게 좋냐. 먼저 주고 관세 망한 걸 발표하는 게 좋냐. 아니면 관세 망한 걸 발표하고 당근을 주는 게 맞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한무 씨는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 이랬는데 관세도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 앞에 것도 사실은 그러면 진짜 친노동이라는 표현이 좀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떤 그 정권 초기에 좀 밀어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를 꼽아서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에서 드네요. 그때는 그냥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움직임? 너무 정치적으로 보셨네. 제가 좀 그랬나요? 반성하시고요. 원래 수다라는 게 또. 이재명 정부가 관세를 선방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속으로? 아하. 그런 건가? 역시 스스로는, 정부 스스로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좀 못했다.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건가?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타결 전이었죠. 네, 한참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는 있죠. 저쪽이 압박이 너무 심한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뭐 그럴 때도 어. 있을 수 있는. 저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는 편이고요. 최근에 이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다지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출발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출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한참 이른바 동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를 이제 공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TK를 공략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단 말이죠. 그 정권 초에 뭐 예를 들면 농림부 장관을 위임시키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이후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인사들 중에 그런 이제 보수적 색채를 띠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하는 과정이 그런 전략 속에 있었던 것인데 실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네. 어떤 법안을 처리하고 어떤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지 그게 초장에 나왔던 게 그 기후 에너지였고 그리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이 노동권 문제를 확 몰아친 거죠. 그러니까 7월이야말로 7월 달은 노동의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몰아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지층에 대한 확고히 지지층에 효능감을 주는 것이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안 처리로도 나타나는데 정부가 밀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예를 들면 방송 3법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의지가 높았고 빨리 처리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제일 처음 한 건 다 특검이었죠. 특검을 쭉 해놓고 지지층들의 수건 같은 것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순서가 중요할 텐데 노동이 굉장히 앞에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앞에 있다. 그러니까요. 전통적 지지층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이제 물론 이 투쟁은 민주노총이 주도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한국노총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노총위원장이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수준이니까 그 상황에서 당연히 민주노총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상 최초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네. 어쨌든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노위에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행보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전통적 지지층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인데 그러면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인가? 지지층들의 수건을 풀어가는 거죠. 네. 그게 노동권에서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아주 오랫동안 전부 다 모여서 이제 해달라고 했던 게 노조법 2, 3조 개정이었기 때문에 요것은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약간 고민을 했단 말이죠.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진 않지만 민주당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개혁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편은 아닌데 민주당은 개혁 과제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걸다가 실패했다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이게 4대 개혁 입법 트라우마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 수 있다라는 게 늘 고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법은 이제 통과를 시킬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은 논란이 좀 많고 반대가 거센 거니까 이제 조금 정기국회 정도로 미룰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이것부터 해? 네. 이것이 우리의 지지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계는 민주당 정부가 만나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뭐 이런 존재지만 어쨌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까지도 한국노총은 원래 전략적 제휴 관계지만 이번 내란 국면과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은 그 투쟁의 한 축을 분명히 담당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이건 대중들이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 했던 것도 있고 뭐 한남동에서의 투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길을 열겠다 이것들도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들이 다 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노동부 전체가 노동계 전체가 요구했던 것을 풀므로써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정부고 앞으로는 모르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노사 관계라는 거, 노정 관계라는 건 틀어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이 문제를 풀므로써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해 효능감 이것을 전달한 것은 확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근데 뭐 어찌됐건 언젠간 되겠구나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그래요? 예, 노동 이슈들이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쭉쭉 밀려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이번 것도 보면 내용적으로 약간 부족한 게 있지만 생각한 거에 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게 통과가 됐죠. 아니 뭐 아예 역사적인 진전이다 이런 평가도 네네. 뭐 나오던데 뭐 그래서 그런 게 다른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뭐가 좀 많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역사적인 진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생 취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조 만들고 노조가 이제 사측이랑 교섭을 맺고 그다음에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지켜진다는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고 그 이제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이게 뭐 사측의 횡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노동계약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노조법 2조하고 3조를 개정하자는 거고 그게 이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또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그 손배 청구 그 문제 해결하자. 그게 이제 대략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그리고 법이 왜 필요한지가 좀 더 설득을 갖게 된 과정이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법 2조 3조의 문제거든요. 네.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과정이 이제 스타트는 3조 부분에 좀 많이 가 있어요. 손배가압류 부분에서 이게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제 명명된 게 그 손배가압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쌍용자동차인 겁니다. 이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이제 파업이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은 손배가압류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너무 액수가 컸고, 그것을 노동조합에 있는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책임을 나눠 갖게 되면서 너무 많은 압박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풀려야 된다. 해서 노란봉투법인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월급이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그대로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불법 파업으로 손배가압류가 왜 생기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배가압류는 왜 생기냐.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불법 파업은 왜 불법 파업으로 규정이 되느냐. 파업 대상이 아닌 상대로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2조가 개정되게 되는 거죠. 파업 대상이 아닌 게 누군데 그게 원청을 대상으로 원청의 사업장을 점거를 하고 투쟁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고쳐야겠네. 그러니까 이 손배가압류가 없으려면 그게 고쳐져야 되겠네.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정당해야 되는 것이 맞군. 생각해보면 그게 맞으니까. 네. 예, 원래 진짜 사장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건 원청인데,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못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왔던 오랜 이제 노동 산업 구조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까 투쟁을 거는 순간 불법이 돼버리는 예, 요게 이제 얽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이 손배가압류로 알려졌고 특히 쌍용 자동차는 저작물이 되게 많아요. 책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많고 예. 그 당시를 다뤘던 다큐멘터리들도 있지만 그 이후를 다룬 투쟁 이후를 다룬 저작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국민적 설득을 얻은 과정에서 이 시대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쭉 사회적 동의를 얻은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조법 2조를 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원청을 이제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온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온 것이고 그런 내용이 이제 담기게 된 역사적 과정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이 이제 어쨌건 사용자 정의를 확대했다는 부분이 이제 큰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 노조법은 그러니까 노동자랑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만이 사용자로 인정될 그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청업체랑 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하청업체는 뭐 내 임금을 올려줄 권리라던가 뭐 안전장치를 해줄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지 사장 가고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판례들은 조금 이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축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게 이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그 판결은 이제 2010년에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그 사용자성을 갖는다 그런 판결들이 나와 있었고. 이런 사내 하도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용자성이 인정이 점차 확산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교 눈높이 학습지. 요 이제 학습 교사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라서 그 대교 쪽은 난 너네의 그 사용자가 아니야. 너네의 단체 교섭에 내가 응할 이유가 없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를 너네가 관리하잖아. 대교 너네가 교사들 다 관리하고 있으면 사실상 너네가 사용자야라는 판결을 해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대리운전기사, 뭐 배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법상에 그런 그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건건이 다 법원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판례들은 쌓여도 회사들은 아니 우린 아니야. 따로 소송 가.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니까 이거를 법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번 내용입니다. 네. 사회 개혁에서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혹은 어떤 단체나 혹은 정부가 이 방향이 좋겠어요라고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또 다른 축으로 진행되는 게 이런 판례들이 쌓이면서 판례가 이 정도로 쌓인다는 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그 단계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도 또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판사는 사회를 바꿀 수 없냐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합니다. 새로운 판례들을 계속 내면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판사도 일종의 사회 변화, 사회 개혁의 그 어떤 의견을 내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판사가 의견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만큼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판사가 결국에 그 판결을 내리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 적극적으로 판사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판례를 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왔죠.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왔고 지금은 법정으로 가면 그냥 이겨요.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10년 걸려요. 30까지 나가야 되니까. 50이니까요, 노동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방 진호위를 가고요. 지방노동위원회를 가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가고 여기서 이겼어요. 자 이제 소송. 자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요 시간이 너무 지난하다는 거죠. 이게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면 이게 딱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왔다고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는 노동계의 투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대교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제 대학 시절에 싸우기 시작하셨던 게 학습지 노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20년 전이에요. 학습지 노조가 싸우기 시작한 건 20년 전. 근데 그거 관련된 법이 이제야 20년 후에 이제 이게 지금 그쵸 이제 뭐 한 바뀔랑 말랑 하는 대략 거잖아요. 한 10여 년 만에 20년 가까이 10여 년 만에 학습지 노조가 이제 승리를 거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투쟁들이 오랫동안 쌓여 오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단축되죠. 그러니까 판결도 빨리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검토할 게 이제 별로 없으니까. 예, 그게 이제 한 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 하나는 이제 그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뭐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이제 쌓이는 판례들,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단계로 온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이번에 그 원청, 하청 이렇게 노동자들이 같이 연대하고 뭐 이런 부분을 또 못하겠던 것을 이번에 조금 개선시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요게 조금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 하청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거고,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그 특고 고용직들 노동자는 이제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이런 분들을 이제 가입시켜서 활동을 하면 아니야 너네 노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게 이제 삭제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 노조에 그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던가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논의하면 뭔가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제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거죠. 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뭐랄까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또 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절묘하게 또 임명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연대 파업 당사자시라면서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김영은 장관이 그 이제 환노위 통과하고 다음 날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질문들이 나와서 질문이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했는데 뭐 그 이유가 있냐, 뭐 개인적인 경험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이제 철도노조 위원장 했던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 KTX 개통 당시에 승무원들 이분들이 이제 1년달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돼 있었는데 이제 철도노조가 이 승무원분들, 승무원분들은 비정규직이죠. 근데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 정규직화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에 있던 조항이 딱 걸리죠.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시키면 노조가 아닌 게 된다. 승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법에서. 그래서 이제 법원이 사측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얘기를 하면서 김영훈 장관이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청부입법 귀족 강성 노조만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다. 대기업 뭐 강성 노조 뭐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귀족 노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권리만 챙기고 처우 개선만 요구하면 쉽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그 법의 미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현실이 있다. 그런 것이 개선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말고도 파업의 허용 범위 이걸 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파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높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뭐 복지 그런 근로계약 조건에 관련돼서 의견이 안 맞아서 파업을 할 때만 허용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뭐만 하면 불법 파업이잖아요.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 게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게 쌍용차 같은 경우엔 구조조정이 들어와서 파업을 한 거죠. 근데 구조조정은 근로계약 조건상에 이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해서 파업을 하는 거는 불법 파업이야라고 돼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된 거는 그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동자의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대해서 불일치가 생겨서 파업을 하면 그것은 그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확대가 돼서 저 노동자들이 자신의 그런 지위라던가 그런 일자리를 지킬 때 있어서 파업을 했을 때 좀 피해를 좀 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잠깐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그래서 원하청 노동자 연대를 어떻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지금 법이? 법이 원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엔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그 얘기 그거를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섭 대상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이거 정부도 썼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자를 교사가 노조에 가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직. 아니요. 해직 교사. 해직 교사들. 그러니까 전교조가 한동안 교사들 해직 교사가 들어 있으니까 교사가 아닌 자잖아요. 그래서 그 교섭 대상이 아니었어요. 정부가 교섭을 회피했어요. 굉장히 악질적인 이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해직 노동자가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해고자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고, 해고랑 해직이랑. 네. 해직 교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해고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애매하죠. 뭐 이런 걸로 활용되기도 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와서 뭘로 쓰이냐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조고 지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원청과 하청이 다른 지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하나의 지부에서 한꺼번에 교섭을 하면 좋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추진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쫙 원하청 같이 있고 저쪽에 이제 부장이 들어오면 돼요. 원청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할 때 하청 사장님들 쭉 앉아 있잖아요. 그다음 하청 노동자들이 쭉 앉아 있고 반드시 누가 들어와 있냐면 원청 부장이나 과장이 와요. 이 사람 교섭 대상 아니었거든요. 실질에선 교섭 대상이기 때문에 저게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코치를 해줘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3%, 우리는 3%. 저쪽이 4.7% 하는데 3.8에서 받읍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원청에 그러니까 실질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직접 해요. 직접 얘기하면 뭐 하는겨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결정 못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근데 이게 많이 틀어져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불법이 일개 되고. 부장이 와가지고 저기 사장님들한테 3.8이란 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당연히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원청이 교섭 대상이다 라고 이것은 못 박아준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원하청이 같이 앉아서 저걸 해도 돼요. 교섭을 해도 되고 왜냐면 원청이 현대자동차다. 현대중공업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규직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 노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교섭 대상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다. 옛날에 이게 안 됐어요. 아,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 이게 정말 통과가 되고 나면 뭐 쌍용차 파업 같은 뭐 비슷한 사례들이 워낙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불법 파업이다 이런 딱지가 붙지 않을 수 있고요. 그죠?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저쪽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재수 없어. 근데 이것은 너무 컸죠. 그 구조조정이나 이제 정리해고를 이유로 파업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볼 땐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돼. 그게 어떻게 안 돼? 경영상의 문제니까. 진짜 정말 어우. 그래서 뭐 철도 노조가 파업하는 게 민영화 반대로는 파업 못해요. 아, 그것도 경영 판단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실질에서는 그래서 결렬을 하죠. 노사협상 결렬을 해서 파업을 하는 건. 그래야 이제 불법 파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밖으로는 이제 근로조건 다 됐고 민영화 반대 이걸 주로 홍보를 하지만 실질에서는 교섭에서는 근로조건 가지고 하고 결렬을 하죠. 그러니까 합법 파업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면서요. 네, 굉장히 그 어려워요. 조건을 채워가지고 하기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이런 경영 판단이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제 합법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네네. 네. 아무튼 뭐 그것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또 쌍용차 이 노조분들, 조합원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던 이 노조 3법에 이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아까 뭐 이야기들 공구민님께서 해주셨지만 요거는 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조법 3조죠. 이게 보니까 손배 청구하고 가압류가 들어가면 이제 월급을 다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 그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손배 소송 151건 그 인용된 금액을 보면은 350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 보면 이게 1, 2억만 떨어져도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하자 이런 거고, 그 요지는 뭐냐면 파업을 했을 때 그게 사측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업을 한 거면 그거는 그 노동자에게 손배를 물을 수 없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가 됐던 그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법 파업으로 매도돼 버렸지만 이게 이제 2조가 바뀌면서 연동돼서 이게 정당한 파업이 되니까 정당한 파업이면 손배 청구 못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불법 사내 하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했다고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너네 이거 불법 사내 하청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에 단체 교섭을 요구한 거죠. 근데 현대차가 단체 교섭을 거부했고 그 비정규직 지회가 이제 파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당방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하자 그런 얘기가. 이게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 관련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죠? 네,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파업에 이제 연대했던 사내 하청 해고 노동자, 그다음에 정규직 노동자, 네, 금속노조 활동가 4명에 대해서 35억 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에 대해서는 판결 과정에서 현대차가 손배소를 취소를 했는데 그 연대했던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그 이제 손배를 건 거죠. 그리고 정작 그 현대차가 불법 파견이라고 이제 그 법원 판결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 벌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악용해서 그 해왔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됐고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목적이 노조 파괴 혹은 이제 그 노조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것도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배 청구권을 남용을 해서 이게 진짜 회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손배 청구를 한다기보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면 이거는 안 받아들여 준다라는 내용이고. 이건 좀 약간 입증이 좀 쉽진 않겠네. 현실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 의도를 이제.
아니,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이렇게 손해배상 때리는 그 네. 목적이 거의 99 이상은 그 그쵸.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법원에서 없지 이제 않나? 적용될 때 선배 말대로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걔네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올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국 사례 보면은 미국이랑 일본도 이게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뭐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손배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권 남용으로 봐서 각하한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반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 환영할 소식인데 지금 어쨌건 어제 상정했던 게 국힘의 방해로 국힘이 뭐 아주 뭐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뭐 반발하면서 뭐 아주 자리에 맞습니다.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그러던데. 판노위 회의할 때 네. 나가버렸고 네. 그러니까 3조 그 손배 청구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게 이제 노조법 2조 개정 그 사용자성 확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해서 이제 나간 거고 이게 요지는 보면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면 노동 현장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뭐 국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니까 아 너무 좋은 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노조법 2조 같은 경우가 그 현장에 불러올 변화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그 2조가 이제 노동자하고 사용자의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립해주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풀리면 3조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국힘하고 재계가 굉장히 반발했던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조합이 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하청 비정규직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를 가입해서 뭐 활동을 해도 뭐 임금을 올리기도 너무 쉽지 않고 단체 교섭을 일단 성사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효능감 그런 걸 넣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 노조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은 뭔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걸 본 또 다른 노동자들이 이러면은 진짜 뭔가 노조 활동이 뭔가 성과를 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노조 가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이악 물고 반대를 하는 거겠죠. 네. 아니 지금 뭐 국힘이 이렇고 있다는 건 결국은 이제 국힘의 역을 열심히 힘과 돈을 밀어주고 있는 재계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입장이란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라가 망하는 줄 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 경제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아 공동 성명도 됐어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제 경총이 얘기한 거는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감소 등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뭐 그럴까요? 파업이 정말 남발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우려하는 게 이렇게 그 사용자성도 확대하고 파업의 정당성 범위도 확대하면 이거 365일 파업한다. 그러니까 그 경총 송경식 회장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파업만 하면 사업은 언제 하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파업 단계로 가기 전에 단체 교섭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취지다. 법안의 취지다. 이런 거고요. 그 김영훈 장관이 요거를 잘 설명해 줬는데 노란봉투법을 두고 대화 촉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자. 그 지금은 구조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뭔가 교섭을 하려 그러면 그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 버리는데 그거를 열어서 대화를 하자는 거다. 파업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활발해지고 그것이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도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너네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법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청,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청 노조들이랑 하나하나 다
그 교섭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교섭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 단일화해서 진행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고 그게 뭐 노조가 하나하나 다 하진 않을 거니까 비슷한 그런 지위에 있는 그 노조들은 묶어서 단일 교섭 창구로 해서 하면 지금 제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하청사를 하나하나 하는 방식은 아닐 거다. 그게 좀 조절이 돼서 제도적으로 안착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어느 넉나간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 어떤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회사별로 쪼개면 30명씩 있다고 칩시다. 누가 30명씩 가서 교섭을 해요. 10,000명이 모이는 게 훨씬 쪽수가 힘이 센데 우리의 요구하는 이겁니다. 들어줄 거요 말 거요. 자 올해 7% 콜. 근데 30명 해가지고 7% 되겠습니까?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명이 가서 7% 이러면 잠깐만 못해도 5%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섭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에서도 법의 표현들이나 특히 3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3조의 원래는 뭐냐면 3조 잘 모르시잖아요. 3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3조예요. 그러니까 2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3조예요. 신설조항이죠.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고 이 법을 따른 것이라면 물을 수 없다. 있으나마나한 얘기죠.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래서 이래서 합법이야 라는 것들이 2조가 많이 바뀐 거고 3조에도 추가가 됩니다. 각호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조 외 활동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노조 외 활동으로 막 걸어버려요. 예, 교섭이나 이런 거에 외부 활동, 다른 활동으로도 걸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막 존재하기 때문에 못된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3조를 고치면서 그걸 그냥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핵심은 그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인 거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파업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표현이나 3조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노조 이퀄 파업 이퀄 불법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존재해요. 제게는 이 프레임을 늘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노조를 만드는 게 파업을 위한 거냐. 파업은 수단이죠.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요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즉 대화하고 교섭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는 왜 존재하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경찰은 왜 존재하죠? 치안을 유지하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하면 막 시민들을 몽댕이로 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냐.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막 총 쏘지 못해가지고 날린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 인간도 있죠. 그런 인간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럼요. 네. 어쩔 수 없이 쓰는 수단이에요. 물리력이죠. 어쩔 수 없이 수틀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저히 치안이 유지되기 힘들어. 그럼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위를 진압하기도 하고요. 경기장에서 난동이 벌어지면 거기도 진압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하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네, 임계치를 넘었다. 대화 타협으로 되지 않는다. 저 인간은 대화 타협으로 되지 않아. 그럼 경광문 꺼내줘.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그 막대 꺼내잖아요. 때려요. 도저히 안 된다. 테이저건 쏘는 겁니다. 파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섭을 하고 교섭을 해서 단협을 체결하는 게 목표예요. 노동조합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자기가 좋은 노동 조건에서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이게 목표죠. 근데 마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파업을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노동조합이 그런 파업을 왜 하느냐? 안 들어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업은 불법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해주죠. 왜? 약자니까. 일상에서 부장님이, 이사님이, TV에 나오잖아요. 이사님 걸어가면 다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네,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정 안 됐을 경우에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 거죠. 일상에선 그렇게 지내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한국이 아직 노동 후진국이라는 게 드러나는 과정이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조문들, 내용을 이 방향이 맞긴 한데 여전히 파업은 불법이고 불법적 요소들이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는 반대예요. 파업은 그냥 권리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죠. 뭐 이런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거 정도만 이제 막죠. 나머지는 파업하는 거 뭐 지네가 파업하겠다는데 뭐 어쩔게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늘 이 프레임이 등장하는 거죠. 네. 노조는 불순해. 노조는 파업하려고 만든 거야. 파업은 불법. 노조는 파업은 불법.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재계가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계의 반응이 1970년대라는 거예요. 좀 2020년대스럽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러니까 대응 방법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좀 논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세련돼졌으면 좋겠고, 좀 부끄럽다는 거죠.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이 삼성을 깔봤던 이유가 있거든요. 저 노조도 인정 안 하는. 유럽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터네 니네 나라는 노조도 안 만들잖아. 독일에서 노조 불승인 하려고 했다가 처맞고 막. 이 범죄자가 회장하는 이상한 회사 뭐 이런 비판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미개한 취급을 받는 그렇죠. 거죠. 미개한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이 노동 후진국, 노사관계 후진국이라는 것을 바뀌려면 저는 노동조합도 바뀌고 있고 정부도 바뀌거든요. 정치도 바뀌어요. 재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네. 오히려 막 반발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하고 이제 암참이라고 하는 주한 미국 상이 논평을 냈는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협박을 하고 이게 이제 특히 주한 유럽 상의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나오는데 경총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총이 야 너네도 반대 성명 내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낸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던 거죠. 이게 이제 유럽 상이 보면 뭐 벤츠, BMW 뭐 이런데 이케아, 아디다스 뭐 이런 데 들어와 있고 주한 미국 상이 보면은 뭐 애플, 아마존, 델타항공 뭐 이런 데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처구니가 없네요. 자국에서는 난리도 아니고면서. 근데 이게 이 논평이 되게 재밌었던 게 재밌었다기보다 재밌는 게 있고 빡치는 게 있는데 먼저 빡치는 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라는 그러니까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뭐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빈민 개도국으로 보는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노동자 인권 따위는 무시해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라는 의사가 드러나는 거고 진보당이 이제 이 유럽하고 미국상이 그 논평을 언론들이 막 받았으니까 진보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자존심도 배알도 없습니까? 라고 지탄을 했고요. 유럽의 노동자, 미국의 노동자는 존중이 마땅하나 대한민국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라는 참으로 잔인하고 무도한 주장이 아니냐. 근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받아 써주고 있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게 재밌었던 거는 이런 노동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사실은 각국 정부 입장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이제 단체 교섭이 이제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별, 업종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청 노동자들도 다 이제 아우르는 형태로 되어 있고 미국도 이제 뭐 공동 사용자라고 해가지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그 단체 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금, 그러니까 노동권을 약화시켜서 저임금을 유지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역 상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덤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노란봉투법 저지돼 가지고 진짜로 그 노동자들이 저임금 받고 일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로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싼 원가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자국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 미국 그 상위 주한 미국 상위 회장은 트럼프한테 쪼이트 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제 유럽연합이 2019년에 한 EU 그 FTA 맺은 상태거든요. 2019년에 그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비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한국 쪽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나 배경들이 다 있는 건데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요. 노동권 보장하겠다는데 거기다 반대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그런 스탠스와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 드라마 명대사잖아요. 송곳에 보면 까르푸죠, 까르푸. 네,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이제 뭐 외국계 기업들도 자국의 기준하고는 상당히 다른 노동 조건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노동자들하고 이제 쟁의가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경청편을 좀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것 같고 친구들이니까 친구가 하는 일을 이제 도와주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야 뭐 여기서는 그래도 되나 보지 뭐 여기 법에 맞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가 너무 후졌다라는 거예요. 재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맞춰갈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네. 이제 더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를 못하게 이제 바꿔야죠. 그래도 아직 후진 거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지금 뭐 그러시지만 뭐 의미 있는 그래도 이게 성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이런 지점도 있다는 건 뭐 어떤 걸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조 바꿀 때 그 사용자성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2조 2호거든요. 네. 법안으로 보면 2조 1호가 근로자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법안 바뀐 거는 사용자성만 바뀐 거고 근로자성은 이제 그대로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조항을 보면 임금이나 그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만 보면 개인 사업자 내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는 생활자로 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노동계가 얘기했던 게 근로자 추정 원칙을 넣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근로자로 보자라는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사용자성 확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요구할 때 일단 그 조항이 변경된 거를 근거로 해서 뭐 노조 활동을 뭐 침해받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해놨으면 근로자성까지 이렇게 못 박아놨으면은 좀 더 이제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나 실질에서 좀 더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돼 있죠. 예, 이제 접근법이 다른 거죠. 접근법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가? 아니요? 어렵죠. 그럼 노동조합이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예요? 유니온. 럽. 예? 러버. 레이버
유니온이라고 하죠. 그냥 유니온. 대부분 그냥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레이버 유니온이라고도 하지만 유니온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유니온을 결성해서 사용자를 지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조합을 만든 이들에게 노동 조건을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용자다. 그러니까 교섭 대상이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굉장히 좁은 틀로 해석을 하는 게 한국이고요. 네. 노사 관계를 교섭이라는 틀로 해석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죠. 조금 달라요. 교섭이라는 것은 노사 관계로만 규정되진 않죠.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면 되게 쉬워져요. 많은 것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표현이 필요 없어요. 화물 노동자들이 그냥 조합, 유니온을 만들고 그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교섭을 신청을 하면 그 교섭을 받아줘야 돼요.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라는 건 교섭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 그 개념 짚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체가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에 근로자성이 확실해지는 게 노동조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좀 더 펼쳐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유니온이 있어요. 뭐죠? 편의점 가맹점 유니온이 있어요. 아, 거기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븐일레븐이 핵심이죠. 일본 세븐일레븐이 많으니까. 가맹점주는 사용자야, 노동자야. 그들의 노동 조건은 완벽하게 원청,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본사가 거의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장님이에요. 근데 실질에서도 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가짜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배민 라이더, 뭐 학습지 교사, 그 건설 노동자 아니면 화물 노동자 이거 다 가짜 사장이란 말이에요. 다 내가 개인 사업자라서 사장이긴 한데 이게 사장이냐? 근데 편의점은 사장이야. 진짜 사장이. 진짜 사장이지. 근데 나의 노동 조건은 내가 마음대로 못해. 뭐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유니온을 만들고 그 이제 그 사업자들 를 상대로 교섭을 신청한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 관계라는 것이 교섭, 대화와 교섭을 위한 것이고 노동조합이 그것을 위한 도구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산업은 파편화되고 갈수록 산업은 노동자냐 아니냐가 나누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면 내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이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들을 교섭 상대로 지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향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넌 노동자가 아니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편적인 것들을 계속 쓸 거거든요. 이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노동의 유연화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은 노동을 형해화해서 멜팅화한다고 하는데 녹아버리고 있죠. 기존 망에서 다 빠져나오게 쭉쭉쭉쭉 떨어져서 나는 도대체 사회 안전망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가 훅훅 지나가 버리는 단계로 접어들었죠. 왜냐하면 시간 단위로 쪼개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 단계가 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유튜브 편집자들. 네. 이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섭을 누구랑 하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유튜브 코리안가?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누구? 그 컨텐츠 제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유튜브 고용해서 하잖아요. 마치 연예인들이 돈 몇 푼 주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관리하는 데를. 네. 그럼 이들이 제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제작해 주는 데도 있고 외주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산업화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결정하는 단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웹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정도의 노조법 2, 3조 개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줬어요. 그게 오랜 수건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도망가고 있어요. 자본은 더 도망가고 있고 시간 단위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자 아니 난 고용한 게 아닌데 아니 내가 노동 조건 안 하는데 이미 그 복잡한 상 타다가 한번 그런 것들이 발생했었고요. 앞으로 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본다면 저는 이 2조의 노동자성을 놓친 것. 누구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 놓친 것은 아쉽긴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될 수, 지금에 있는 노조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꽤 중요한 이슈고 과제죠. 네. 그리고 노동조합이 앞으로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요거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거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조합이 살아남으려고 해도 이것은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뭐 정부나 여당이라는 곳이 벌어지지 않은 일들 혹은 앞으로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방적 차원에 이런 거 굉장히 인색해요. 네. 그런 것까지 하란 말이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20년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이만큼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역사적인 왔죠. 진전이라고 굉장히 많이 하니까. 왔고 네. 저는 이것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얘가 뭐 시간 단위 계약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있는 노동자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에 있었던 분들, 하청이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노조로 가입하고 그들이 교섭을 원청 상대로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2, 3조 개정이 통과됨과 동시에 아마 지금 노동조합들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자기 영역별로 이렇게 그 조합원들을 어떻게 늘릴까 이런 고민들 다 하고 있을 거고 그러곤 있을 겁니다. 심지어 너무 아쉽다라고 비판하는 노조들조차도 야 빨리 준비해 이러곤 있을 겁니다. 예, 조합을 왜냐하면 이게 그거 딱 벌어지면 알아요. 노동조합은 진짜 교섭을 위한 것이고 그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노동 조건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게 그 우리가 많이 봤던 그 학교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 상여금 추석 때 몇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노동 조건을 이루어냈고 뭘 더 개선해냈고 그렇게 해서 명절 때 상여금도 받고 몇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루는 걸 기뻐하는 거죠. 파업 정말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가 왜 하냐. 근데 이걸 다 지켜봤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건가? 청소하고 계신 분들, 뭐 여러 직종에 일하고 있는 이제 정말 작은 사업장 혹은 파편화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 하면 딱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트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 어느 마트 봤어? 그 막 고생하고 맨날 농성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막 저 중계점 가고 막 중계동에 사는 사람 막 강남점 보내고 막 그래. 그런 거 왜 하려 그래?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원청원 상대로 한 그 오히려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기 되게 쉬워졌죠. 그게 다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제. 사장님이 안 나오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대단한 전진입니다. 대단한 전진인데 전진이에요? 근데 뭐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그건 진짜 하다. 아쉽긴 합니다. 내일을 내다본다면 뭐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적이냐 그러진 않다. 근데 법이 사실 선진적이기는 너무 어렵고 이 현실적으로는 네 어찌됐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노조 조직률을 질문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놀랍다 했는데 어쨌든 이 2, 3조가 통과가 되면서 아직은 안 됐지만 어쨌건 통과가 되면서
진짜 현장에 있는 노동 현장이 들썩들썩하면서 노동 조직률이 확 올라가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역사적인 진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오늘 시사콜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